꿈꿀 때 가끔 보면 이렇게 꿈에서 꿈을 알아차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한번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나를 꿈꾼 거예요. 이중 꿈을 꾸셨군요. 그 꿈속에서 꿈꾸던 내가 깨났어요. 꿈속에서. 그게 자각몽이었던 거죠. 저는 몇 번 정도 있었는데 꿈에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늘도 날 수 있고 매력적인 이성도 만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하늘이요? 아니면 이성이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공학과의 우충환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세 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우리 또 뇌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뇌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뇌 포도당 포도당. 포도 많이 먹으면 돼요.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돼요? 뇌에 제일 안 좋은 게 뭔지는 혹시 아세요? 그런 것까지는 뭐 의학적인 거라 관심을 갖진 않으시나? 아니요, 뇌에 안 좋은 거 잠을 잘 안 자고 네. 잠을 자야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없어진다고 하고, 또 운동과 이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게 다 뇌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왜 정말 멍할 때 있잖아요. 그건 뇌가 멈춘 겁니까? 아니면 그 순간 뇌는 뭔가, 나는 의식 못하지만 뭔가 또 다른 작업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까? 뇌는 한 번도 쉬질 않아요. 그래서 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80까지 살면 80년 동안 안 쉬어요? 안 쉬죠. 잘 때도 안 쉬고. 안 쉬죠. 그래서 꿈 같은 것도 꾸는 거고, 이제 멍 때리는 걸 데이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낮에 꿈꾸거나 밤에 꿈꾸거나 뇌는 계속 활동합니다. 뭔가 계속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생각이 지나가고,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을 저희가 꿔도 다 기억을 못 하듯이 계속 뭔가 머릿속에는 뭔가 지나가고 있죠. 네. 그 멍 때린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뇌가 잠깐 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걸 캐치를 못 하는 거군요. 멍 때리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 알려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예요. 이게 왜 디폴트 모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냐면, 저희가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영역이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디폴트 모드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과거에 대해서 기억할 때, 혹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영역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합쳐서 자기를 투사하는, 셀프 프로젝션 한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쉴 때, 멍 때릴 때, 그럴 때 이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의식하진 않지만. 의식하진 않지만. 그래요? 그러면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약간 멍 때리는 게 오히려 도움 되겠군요.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멍 때릴 때랑 혹은 꿈꿀 때랑 이게 기억이 저장되는, 기억의 공고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론에 따르면 저희 뇌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부 모델.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보통 다음 일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고, 나도 모르게 이제 쉬는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델로 만드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멍 때리는 건 별 도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고등학생분들, 엄마 내 멍 때리고 자는 게 좋대잖아 이러면서 이제 학교 시간에 계속 주무시는데, 공부하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멍 때리거나 자야지, 입력을 안 하고 자면 안 된다. 멍 때리는 거랑 꿈꾸는 게 결국에 가지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멍 때리거나 꿈을 꿔야 모델이 더 간소화되는 거거든요. 기계학습에서 아시잖아요. 모델이 더 간소화되고 컴플렉시티가 줄어들어야 일반화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뇌에서도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가지치기를 하면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좀 인정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거나 멍 때리거나 요 시간이 우리가 막 입력해 놓은 그 정보들을 잘 가지치기 해갖고 이런 모델로 혹은 뭐 저런 패턴화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딘가에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 시간인 거다. 깔끔한 정리. 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먹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그러네요.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댓글에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그 MBTI 우리 요즘 젊은 분들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 중에 이제 F 성향? 이제 F가 뭐 공감을 잘하는 건가 봐요. F가 진짜 공감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 잘하는 척을 하는 건지 요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요새 그 T가 좀 멸시를 받고 있는 시대 같이. 아, 그렇죠. 교수님 T시죠? T죠. 이거 T죠? T입니다. T죠? 이거 할 때는 톤이 있어요. 그냥 아, T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T죠? 교수님도 T죠? 아, 저는 F입니다. F요? 네, 저는 F라서 그런지 감정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F로서 T의 편을 좀 들어주자면 뭐 동정입니까? 아닙니다. 그 공감에도 이제 감정적인 공감도 있지만 인지적인 공감이 되게 중요한 또 요소거든요. 그래서 T도 공감을 잘한다. 아, T도 공감은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좀 바뀌었어. 노력하시라. 아, 약간 전 T로서 조금 이제 이런 지점에서 저는 약간 짜증 날 때가 많거든요. 공감 능력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무슨 능력이라는 걸 붙일 만한 이게 되나? 어우, 공감 능력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 능력이란 결국은 우쭈쭈 능력 정도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정말 뛰어난 사람은 저는 차라리 법을 잘 지키거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제가 우리 지웅배님한테 공감을 하는 거는 1차원적인 공감이죠. 예를 들어 지웅배님이 어디 막 울고 있어. 아유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 편 들어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적인 공감이고, 지웅배님 편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성적이 잘 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공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양쪽을 모두 공감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해 상충 부분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그럼 정말 높은 차원의 공감은 무엇이냐? 그 이해 충돌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법이 됐든 아니면 뭐 도덕률이 됐든 뭐 사회 정의가 됐든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울고 있을 때 막 위로해주고 혹은 뭐 아프다고 하는데 막 뭐 해주고 이런 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감 능력이죠. 그건 별거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T죠? 맞습니다. 저는 T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폴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을 거예요. 그 공감이 결국에는 내 편에게는 잘해주지만 아웃그룹에게는 오히려 편견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서 공감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럼 인그룹을 내 편을 넓혀 나가면 된다. 내 원을 넓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게. 그게 진정한 공감 아닐까. 제가 공감의 반경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장대익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공감의 반경을 계속 넓혀 나가자는 일종의 저는 파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거. T죠? 역시 저는 T였습니다. 네. 꿈 꿀 때 가끔 보면 이렇게 꿈에서 꿈을 알아차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이거 꿈이다.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나를 꿈꾼 거예요. 이중 꿈을 그 꾸셨군요. 꿈속에서 꿈꾸던 내가 깨났어요. 꿈속에서. 그게 자각몽이었던 거죠. 저는 몇 번 정도 있었는데 꿈에서 이제 꿈이란 걸 눈치채면 그때부터 이제 꿈에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늘도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매력적인 이성도 만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하늘이요? 아니면 이성이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각몽을. 그래서 최대한 잠자는 시간을 늘려갖고 주무시다가 잠깐 깨면 그 잠잘 때 있었던 기억나는 잠깐의 기억들 모두를 다 적으시면서 훈련들이 또 있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중독이래요. 왜냐면 이제 꿈 안에서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든 다 할 수 있긴 한데 내가 요번에 꿈을 꿀 때 뭘 해야지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훈련에 따라 가능합니다. 와, 중독될 만하네요. 꿈에서 하여튼 꿈을 알아차리는 게 나름 행복할 때가 있는데 두 분은 이제 경험이 없으신 거네, 그죠? 사실 저는 정반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꿈속에서 꿈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꿈을 꾸고 나면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일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꿈을? 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제가 앓고 있는 병이어서 가끔씩 의학의 힘을 지금도 빌리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꿈속에서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달력에 그걸 적어놔요.
아 맞다 그때 약속 잡았지라고 그래요? 달력에 적어놓거나 아. 아니면 꿈속에서 친구랑 만나서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건 꿈이잖아요. 내 친구랑 만났을 때 야 너 저번에 그렇게 아, 얘기했잖아 와, 라고 얘기를 신기하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년 전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의 힘을 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것 같아 진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연구실 미팅 날짜도 있고 어디 뭐 강연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잡는 꿈을 막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그 원래는 구글 캘린더만 썼는데 폰으로도 달력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해지니까 네, 그때 더블 체크를 하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역사시대 전에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과 꿈이 아닌 거를 거의 구분을 잘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거나 그래갖고 그냥 쭉 이어진 의식세계에 살으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 선사시대 아 진화가 덜 됐군요. 꿈에서 근데 그 절대 안 되는 몇 가지 룰이라고 할까요? 죽는 꿈은 꿔본 적 없으시죠? 있으세요 혹시? 아주 위험한 상황 같은 거는 느꼈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잠을 깨긴 하죠. 그렇죠. 죽기 전에 항상 깨죠.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꿈꿀 수는 없지 않나요? 그게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것만 꿈입니까? 제가 보긴 그래요. 그게 변형되긴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꿈꿀 수는 없어요. 꿈에서 날아다니는 건. 날아다닌다는 개념을 알고 있고 뭐 비행기도 봤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안드로메다 무슨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꿈에서 봤다. 볼 수는 있지. 그런데 ET 닮았겠죠. 아, 왜냐면 그걸 봤으니까. 네. 아, 근데 한 번도 못 본 한 무언가를. 번도 경험하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랑 개념을 꿈에서 꿀 수는 없죠. 죽음도 근데 개념은 있으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개념을 꿈에서 꿀 수는 있는데 나의 죽음이란 경험을 꿈에서 꿀 수는 없죠. 꿈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서 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기억하는 건 꿈에서 내가 과거에 있는 기억들을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그러니까 꿈에서는 계속 사건만 있지 뭔가 기억을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꿈에서 있었던 일이 깨면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적지 않으면 그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꿈과 기억은 약간 되게 다른 거라고 하고요. 꿈에서 뭔가 내가 기억하는 건 진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서사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가요? 서사 구조는 만들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적인 이야기다. 꿈은 이야기일 뿐이고 그게 기억과 연결이 되는 거는 보통 기억이 공고화되려면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외부의 사건들과 뭔가 연결이 돼요. 장소 혹은 시간 이런 피지컬한 뭔가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억과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이제 꿈에서는 메타 인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뇌에서도 보면 이 전두엽이랑 두정엽의 요 부분이 활성화가 낮아져요. 꿈을 꿀 때는 이제 그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게 자각몽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훈련을 하면 그 영역들이 활성화가 돼서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각몽은 일종의 메타인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꿈일 때는 그 전두엽과 두정엽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각몽이 훈련이 되면 그쪽이 이렇게 올라가서 꿈꾸는 나를 꿈꾼 저는 메타인지. 꿈에서는 확실히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꿈에서 했던 행동들 보면 되게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자각몽을 사실 오기 전까지 거의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논문이 최근까지 2022년 커런 바이올로지라고 되게 좋은 저널이거든요. 거기에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논문들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꾸다가 실제로 자각몽을 꾸는 순간을 캐치를 해야 저희가 연구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대부분의 자각몽에 대한 얘기들은 다 그냥 물어보고 인터뷰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건 다 이제 각색될 수가 있으니까 그 순간의 뇌 상태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 4개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꾸는 도중에 인터랙션을 시도해서 뺄셈 같은 건 할 수 있다. 그래요? 오. 뭐 8 빼기 6은 하면은 눈 움직임으로 좌우 이렇게 해서 2를 말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 재밌다. 그래서 커런 바이올로지 같은 논문 저널에 안 나왔으면 제가 안 믿을 텐데 저도 늘 논문 내고 싶어하는 저널 중에 하나인데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소리로 입력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 스피커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빛을 반짝반짝해서 그럼 그 입력을 자각몽을 꾸는 그 사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신의 목소리 같은 걸 듣고 답을 하고 네. 와. 또 어디까지 돼요? 뺄셈은 되고. 뺄셈 되고 간단한 yes or no 퀘스천이 된다고 구구단 안 되고. 9구단까지는 검증을 안 한 거예요. 미적분 그런 거. 꿈을 꿨기 때문이라고 못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 정도까지는 눈 움직임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와. 4. 그리고 이제 깬 그 사람은 내가 꿈속에서 그거를 했다는 거는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그렇습니까? 안 납니다. 아, 혹시 꿈속에 들어가면 이전의 기억이 없다는 게 꿈 안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도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꿈속에서 막 빨개 먹기도 하고 막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경험하는데 꿈 안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깨고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뇌 이식에 관한 과학 이야기 흥미롭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뇌를 좀 알아야 되니까 뇌가 우주를 매우 닮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제가 여기다 적은 게 노 코멘트. 왜 그러냐면 일단 스케일을 넘어서 복잡계라는 공통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칙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스몰 월드 네트워크 뭐 이런 거나 뭐 다양한 복잡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은 적용되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공통점을 있다는 거는 찾기는 저는 어렵다. 네, 동의하기 그러면 어렵다. 우주를 또 연구하시는 우리 우주먼지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사실 저도 막 아주 좋은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그물 모양으로 얽혀있는 뇌의 신경이랑 우주의 거대 구조를 보고 그냥 겉보기에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파레이돌리아? 그냥 그런 맥락이 일단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드는 생각이 아마도 뇌신경은 세포 핵에서 가닥이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성장을 할 텐데 우주 거대 구조는 반대거든요. 필라멘트가 쭉 모여들어서 그 안에 매듭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밀도가 높은 지역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에 비슷한 거지 둘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우주가 이렇게 넓을 필요는 있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답은 모르겠지만 이건 또 이제 제가 교수님께 바통을 약간 넘기고 싶은데 우주는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팽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저한테? 우주가 예를 들어 과거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오래전에는 크지는 않았으니까 꼭 우주가 커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그 우주가 탄생한 이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엔트로피 증가 뭐 그런 걸 생각하면 계속 시공간이 팽창하는 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죠.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과학이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뇌인 건 맞죠? 마지막 미지의 우주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죠. 비유적으로. 그리고 학생들 중에 천문학을 전공했다가 뇌과학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요? 제 학생 중에도 있고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꼭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남아있는 마지막 미지의 우주인 뇌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유사성이 있네요. 뇌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게 다른 신체 구조와 매우 다릅니까? 아주 많이 뭐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훨씬 연결이 복잡하고 많이 돼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아니 왜냐면 이제 다른 장기들은 우리가 이식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대체로 많이 성공도 하잖아요. 뇌는 아직 이식한 적 없죠. 그 못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건 아닐 것 같고. 뇌 전체를 이식하는 건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뇌 일부분을? 뇌 전체. 뇌 전체를 이식하는 건 사실 저는 약간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해요? 네. 몸을 이식하는 거지 뇌를 이식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아. 뇌가 난데 나를 그냥 두고 다른 사람의 몸을 갖는 게 맞죠. 몸은 아니더라도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장치에 뇌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 뭐 임출력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뇌가 계속해서 막 끊임없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통 속의 뇌. 네,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우리 뇌가 그냥 깜깜한 두개골 안에 그냥 갇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입력과 출력을 정확히 똑같이 재현해서 통 안에 넣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통 안에 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완전 깜깜한 통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통을 살짝 바꿔주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하죠. 저랑 우리 저 교수님이랑 뇌를 바꿔. 싫어. 한번 바꿔줘요. 그러면 정영진님의 뇌가 제 두개골 안에 들어가면 정영진님이에요. 제 뇌가 저 안에 들어가면 그게 저고요. 저는 바꾸고 싶은데요. 저랑요? 저 안 바꿔요. 그것보다 궁금한 게 그래서 뇌 일부를 이식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해요. 뇌 일부를 그건 가능한가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연결이 연결이 많아서. 너무 복잡해서 기본적으로 이식을 하려면은 지금 팔이랑 뭐 다른 신체 부위도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다 다시 연결하고, 연결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만큼 복잡하고 이론상으로 이게 불가능하냐는 아직 의문이고 진짜 저희가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그 기술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엄청날 것 걸릴까?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연결이. 아니 뇌가 이렇게 쭉 두개골이랑 연결된 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해서 다 요 목 쪽으로 연결된 목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 일부분보다는 여기까지가 좀 더 쉽겠다. 바깥쪽은 연결이 몇 개 없는데 네. 지금 문제는 그 안에 아, 빼서. 뇌 내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뇌이식이라는 말은 별로 없고요. 그냥 헤드를 몸이 마비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식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하겠다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신경외과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안 했어요. 실패한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몸도 일부분 팔을 이식한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뇌가 결국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모델을 하는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은 저희 몸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고 내부 환경이고 내가 몸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뇌가 살고 있는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몸인데 그 몸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삶의 터전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건데 그건 약간 우주가 바뀐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게 큰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뭐 완전히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네네네.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인도에 가서 산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의 근데 화성 가서 사는 느낌이겠군요. 네, 거의. 뭐 그럴 것 같아요. 인도나 뭐 네. 미국 이 정도가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식하면 이게 될까 그랬는데 가장 문제는 뭐 이런 생물학적인 문제도 많겠죠. 뭐 면역 반응이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걸 뭐 다 해결했다고 사고 실험을 해보고 또 나서도 이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델이 다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했던 나의 환경이었던 이 몸이 그러면 몸의 조절이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계 조절이 안 돼서 고통받는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막 원하지 않을 때 땀이 나고 막 통증이 있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위험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머리를 이식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꽤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결국에는 뇌가 몸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고 뇌의 심리가 완벽하게 밝혀지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뇌 이식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지컬한 이식을 보통 생각하는데 데이터의 이식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어떤 경험만 내가 데이터처럼 뇌로 뭔가 텔레파시처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불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 물어보는 거예요, 다. 뇌 박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컴퓨터 모형이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뇌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입력하는 게 저도 이제 상상 실험을 해보면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뭐 SF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미래를 꿈꾸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뇌에 대한 모형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뇌에 그런 거를 주입시키는 거는 더욱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기억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뭐 어떻게 다시 써지는지, 뭐 이런 것도 아직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맞아요. 이거 우리가 보통 그 뇌 데이터 이렇게 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한다 뭐 이런 이제 약간 공상과학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그 뇌 활동을 대단히 지식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뇌는 그렇게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빵을 집어 먹을 때 집게랑 엄지만 쓰는지 아니면 중지까지 같이 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지 연결된 그 뉴런이랑 곱하기 했던 그 뉴런이랑 완벽하게 분리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맙시다. 네. 그 뇌과학자 중에 세바스찬 승 그분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그분이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나의 커넥톰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 뇌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의 구조를 정확히 우리가 복사할 수 있다면 그게 나다라는 거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주장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1000억 개의 뇌 그 신경세포와 그것들 사이의 모든 시냅스 연결 구조를 정확히 우리가 본딸 수 있다면 그러면 의식이 옮겨가는 것과 다를까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진짜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는데 근데 허들이 딱 그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회로랑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다 드라이웨어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에 브레인은 웻웨어고 케미컬이 되게 중요하고 이 서로 간에 진짜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계속 세포 간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로스도 있어야 되고 뭐 뭔가 하여튼
굉장히 생물학적인 불완전한 누더기 같은 약간 더럽고 막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사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걷다가 내 코로 쑥 들어오는 청국장 냄새에서 엄마의 그 어렸을 적 그 청국장 끓였던 그 기억이 올라오는 이 과정들을 과연 얘가 복사해서 이걸 누군가에게 업로드할 수 있을까? 불가능으로 전 봅니다. 열어두실래요? 지금은 불가능. 지금 그 예전에 우리 엄마 얘기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 엄마들은 이렇게 애들 머리 큰 걸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옛날에. 머리 커야 똑똑하다고. 크기랑은 상관없죠? 뇌 크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주 약한 상관은 있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 크기랑 아주 약한 상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 말은 되게 애매하다고 지금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다로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따져보면 사실 뇌 용량이 커진 건 사실이죠, 그죠? 아, 진화에 따라서.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머리도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군가보다 머리가 크다고 해서 내 머리가 좋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말자. 거기에 이제 머리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용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뇌가 어떻게 와이어링 돼 있는지, 얼마나 뇌가 효율적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지, 뭐 그런 등등의 요소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뇌가 건강하게 염증 수준 뭐 이런 것도 네네네네. 중요할 거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저 흔히 하는 얘기로 선생님들이 제일 이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네 뇌에 1%밖에 안 쓰고 있어 이 멍충아. 아니면 뭐 2%밖에 안 써.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팩트입니까? 아, 아니죠. 이미 보다 채널에서도 설명을 하셨던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늘 뇌는 쉬지 않고 모든 뇌가 다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연결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 근데 그 모두가 비슷한 크기의 뇌를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만 한다고 해서 많이 쓰는가 이런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멍 때릴 때도 쓰고 잠잘 때도 쓰는 거면 모두가 다 24시간 계속 쓰는 거잖아요. 계속 쓰는데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뭐 1초만 더 빨리 해도 메달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니 혹은 뭐 성적, 수능 이런 거에 이제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 아주 작은 차이에 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진 않을 거다. 예,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약간 놀릴 때 뇌 주름이 없다 이렇게 놀릴 때가 있거든요. 그 뇌 주름은 혹시 지능이랑 연관이 있나요? 현존하는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똑똑해지듯이 뇌도 이렇게 뉴런의 개수랑 그게 얼마나 컴팩트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주름이 생겨야 되니까 아마도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연결 효율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작은 질문 그럼 하나만 네.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뇌는 왜 몸의 끝단에 있나요? 그러니까 심장처럼 몸의 중심에 있다거나 아니면 몸의 아래쪽에 있다거나 하지 않고 우린 서 있으니까 위쪽에 있지만 사실 동물 대부분 다 어쨌든 머리는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뇌는 굳이 몸의 끝단에 있을지가 전 궁금했어요. 요건 제가 답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뇌가 몸의 끝단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몸이 점점 멀어진 겁니다. 뇌로. 그런 것도 같은데? 몸이 원래는 요만했는데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근데 외부 정보를 감각하는 감각기관과 가까운 게 유리하고요. 그러면 동물들의 경우엔 감각기관이 어딘가 모여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일지 아래일지 옆일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 모여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가슴 쪽에 있고 눈이 위에 있으면 그러면 일단 정보 처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일 테니까. 그러니까 눈, 코, 입에 가까운 쪽에 뇌가 있고 우리가 그걸 머리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이 되면서 뇌 용량이 커질 수 있게 가능해졌다라고. 왜냐면 무게가 좀 커져도 지탱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지능의 발전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 우리가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목표가 뭐 네. 엄청 그렇구나. 피곤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뇌 용량이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직립보행이 되게 중요한. 그래서 오늘도 저희의 뇌가 한층 더 탄탄해진, 뇌가 더 많은 링크들을, 연결들을 가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과학자분들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